자, 반갑습니다. 강동 맑은 내과 송세빈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비욘디에서 강의를 한 지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독이 되는 약과 그에 반해서 약이 되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약이 있는데 독이 된다니 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독이라기보다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조심해야 되는 약과 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신장 질환 악화를 예방하는 데 좋은 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약들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간을 통해서 담즙으로 배설이 되든지, 많은 경우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이 지나가는 경로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내과 의사인 저로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졌다, 혹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를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혹시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약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약이 간에도, 또한 오늘 드릴 신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약들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기능이 악화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그 약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약물 농도가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약에 대해서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연 신기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사구체 여과율, 신기능이라고 따졌을 때 1분당 신장에서 여과되는 혈액의 양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180 리터 정도의 혈액을 신장이 여과를 하는데, 이것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 90에서 120 정도가 1분에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사구체 여과율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하는 긴 공식이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 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대한신장의학회에 보시면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구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시면 여기 앞에 사구체 여과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클릭을 하시고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 본인이 혈액 검사한 것에 대해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를 입력을 하시고, 나이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남자냐 여자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런 신기능 사구체 여과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이 나왔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3단계가 됩니다. 자, 제가 잠깐 지금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이런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정상이 아까 90에서 120 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등, 아니면 영상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속이 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만성 콩팥병 3단계, 4단계, 5단계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단계부터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4단계부터는 이제 만성 콩팥병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5단계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투석을 준비하고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3단계, 4단계, 5단계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콩팥병, 만성 콩팥병 환자,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 혹은 혹시라도 지금 혈액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하시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약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소염 진통제, NSAID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먹죠. 브루펜, 약국에서 사 먹는 거, 브루펜, 펜잘, 그런 것들이 이제 소염 진통제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평소에는 열이 날 때도 먹고 통증이 있을 때도 먹고 해열 진통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요게 이 소염 진통제가 좋은 역할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작용으로 위나 십이지장에 영향을 미쳐서 궤양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위장관 출혈도 어 음 드물지 않게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인제 요런 소염 진통제들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 썼었을 때는 콩팥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서 쓰셔야 되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염 진통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콩팥을 망가뜨리느냐? 보통 우리 몸에는 인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인젠 콩팥의 사구체의 혈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제 밑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있는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요. 사구체라는 것은 콩팥을 이렇게 계속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실타래들로 이루어진 사구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인제 노폐물들이나 수분들이 이렇게 배출이 돼서 나오고 혈액은 다시 외부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요런 그 프로스타글란딘들이 요런 사구체 혈류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들이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갑자기 급성 신손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제 모든 환자에서 그렇게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주로 발생하는 것들은 인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신질환 환자들, 신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들 그리고 탈수가 된 환자들에서 이런 위험성들은 증가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령이나 신기능이 억제된 환자들, 탈수를 가지고 있는 요런 환자분들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에서 썼었을 때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염 진통제는 급성 신손상, 신기능이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것만 일으키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 이외에 칼륨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 있는데 음 우리가 인제 알닥톤이라는 이뇨제를 쓰게 됩니다. 간경화나 그런 환자들, 심부전 환자에서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나 혈압약 중에 ARB, AC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동시에 썼었을 때 인제 칼륨이 증가되는 역할들을 하고 반대로 나트륨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이렇게 어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신증후군도 발생을 하고 만성 콩팥병 그리고 진행이 돼서 말기 신장병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그러면 소염 진통제를 써야 되는 아니면은 뭐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대신 신장에 영향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인제 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타이레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아세트아미노펜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 아세트아미노펜도 하루에 4 그램 이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4 그램이 넘어가면 간에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보통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인제 500 밀리 정도 되고요.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는 인젠 길게 작용하는 처방정도를 사용하는데 650 밀리그램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6알까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계속 이렇게 타이레놀을 드시면 나중에 콩팥이 아니라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렇게 진통 작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경우에 제가 주로 드리는 약들은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를 드립니다. 트라마돌이라는 약 자체가 있고요. 트라마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복합적으로 만든 울트라셋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통 효과가 좋은 약인데 하지만 요런 약들은 처음에 드셨을 때 일부 환자에 대해서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난다거나 구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드리면서 혹시 약을 먹고 어지럽거나 울렁거리거나 그러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들이 인제 CT 조영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젠 CT를 찍을 때 인젠 라인을 잡고 주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제 조영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복부 CT 찍을 때는 거의 대부분 조영제를 사용을 하고
뭐 PET-CT나 그런 거 찍을 때는 뭐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CT 자체도 그 방사선의 위험성이 있지만 조영제를 썼었을 경우에는 인제 신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인제 CT 조영제에 의해서 급성 손상의 그 정의는 조영제를 사용하고 48시간이나 72시간 이내에 혈중의 크레아티닌이 농도가 원래 베이스라인에서 25% 정도 이상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수치상으로 0.5 이상 상승을 하면 인제 CT 조영제에 의해서 급성 신손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CT 조영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콩팥을 망가뜨리냐? 앞에서 말씀드린 소염진통제와 비슷하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이 조영제 자체가 그 사구체의 그 세뇨관, 소변이 지나가는 그 길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다른 간접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나 그 조영제의 점도 자체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길이 막히는, 그래서 급성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역시 CT 조영제를 써서 이렇게 콩팥이 망가지는 분들은 많은 경우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탈수가 되신 분들, 그리고 원래 신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렇게 CT 조영제에 의해서 신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CT 앞에서 말씀드린 소염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을 쓰시면서 CT 조영제를 썼었을 경우에는 더 이렇게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검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항상 CT 찍기 전에 내가 신장이 안 좋았다, 안 좋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꼭 하셔야지 CT 찍기 전과 후에 콩팥이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CT 조영제에 의한 신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CT를 찍기 전과 후에 충분하게 수액을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뭐 보통 인제 그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CT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젠 흔하게 쓰이는 약들이 인제부터 인제 나오게 되는데요. 혈압약, 당뇨약, 그런 약들이 인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혈압약들이 안 좋은 뭐 이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압약을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혈압약을 여러 가지 한 4-5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ARB라는 약, 혹은 ACE 이니비터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분명으로 보시면 뭐뭐뭐뭐 탄, 로살탄, 뭐 발살탄, 그거로 끝나다든지 뭐 에날라푸릴, 그렇게 푸릴로 끝나는 약을 드시고 계시면 본인들이 이렇게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드시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요런 것들은, 이런 약들은 단순히 혈압약으로서 혈압도 저하를 시키고 단백뇨를 억제가 시키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혹은 단백뇨 환자에서 1차적으로 쓰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약들이 오히려 반대로 콩팥 기능을 갑자기 확 나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아주 드물게 양쪽 콩팥으로 가는 신장 동맥이 협착이 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런 약들을 썼었을 때는 신장 기능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반대로 내가 혈압이 있어서 이런 약들을 썼는데 신장 기능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내 콩팥으로 가는 양쪽 동맥이 좁아지지 않는지 반대로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요런 약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칼륨 혈증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닥톤이라든가 다른 약들이랑 같이 쓸 때도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고, 하지만 양측 신장 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신장 질환에 1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혈압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아까 한 뭐 4-5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인제 혈압약으로 많이 쓰이는 인제 이뇨제 계열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경우가 인제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그 혈압약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인제 이뇨제의 효과보다는 혈압 강화 효과를 쓰는데, 주로 인제 요런 약들은 인제 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어지럽다, 혹은 어지러우면 인제 구역제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인젠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나트륨 수치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인제 저희가 인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 혹시
뭐 혈압약을 드십니까? 혈압약 중에 어떤 약을 드십니까? 이제 저희가 볼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이게 사이자이드 계통의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끊으면 요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른 이뇨제로 라식스라는 거 피로세마이드 성분의 라식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인제 혈압약으로 쓰기보다는 몸이 부었을 때 인제 부종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쓰이는데 부종 혹은 뭐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부전이 있어서 쓴다든지 간이 안 좋아서 간 경변이 있어 갖고 복수까지 차는 경우에는 흔하게 쓰는 약인데 요런 라식스 같은 경우에는 인젠 뭐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물을 내보내는 그런 약으로서 인젠 약으로서 쓰이지만 너무 과량으로 쓰일 경우에는 탈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능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끔 인제 몸이 부어 저는 신장내과 의사니까 몸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걸 빨리 인젠 부종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제 그 이뇨제를 달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부종일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너무 과량으로 함부로 쓰시면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피로락톤 성분의 그 알독톤이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인젠 이뇨제로서 인젠 특히 인젠 간 경변 그런 경우에 인제 많이 쓰이고 신부전 경우에도 인제 신비대를 억제하는 약들로 많이 쓰이는데 고칼륨 혈증들이 유발할 수 있어서 신기능이 억제된 환자들 경우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이 나옵니다. 인제 당뇨약 중에서 인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당뇨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제 쓰는 약들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인제 상품명으로 보면 다이아백스, 뭐 글루코다운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2g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약들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런 사소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산증, 우리가 락틱 애시도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당뇨가 있어서 이런 약을 쓰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신기능을 계산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했더니 45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하루에 최대 1g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메포르민 성분의 약은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젠 인제 CT 조영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제 CT 찍는 경우가 많은데 CT 조영제를 쓰기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약을 중단하는 거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약도 쓰고 조영제도 쓰면 유산증이 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있어서 많은 경우가 인제 물어보실 겁니다. 인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CT를 써야 되는데 "혹시 당뇨약 드시냐? 메포르민 성분 드시냐?" 그런 걸 이제 물어보시면 인제 "약을 한 뭐 이틀 전에 끊어라." 그렇게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당뇨약 그거 말고 다른 약들이 있는데요. 인제 TGD라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분명으로 인제 피오글루타존, 상품명으로 액토스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뭐 신기능이 억제가 되어 있는 환자들도 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흔하게 좀 쓸 수 있는 약인데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 약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폐 부종도 유발할 수 있어서 폐에 물 차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서 인제 특히 투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인제 부종이 심하거나 폐부종이 자주 있는 환자분들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심부전 환자에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이 썼던 약들이 있는데요. 인제 인슐린을 췌장에 작용해서 인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하는 약들이 설포닐유리아라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 중에서 인제 많이 쓰는 약이 있죠. 아마리라는 약, 글리메피라이드라는 성분이 약이 있고 뭐 글리클라지드 그리고 글리벤클라마이드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많은 약들이 인젠 인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주로 되는 약들은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 내에 그런 성분들이 오래 남아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 아마리라는 약들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디아미크론이라는 약은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꼭 내가 이런 계열의 약을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디아미크론이라는 약을 주로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DPP-4 이니비터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성분명에서 뭐뭐뭐 글립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쓰입니다. 그런 약들이 있는데 신장 환자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저하가 되면 약물 용량을 감량해야 되는 약들이 있고요. 뭐 자누비아라는 약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테네글립틴이라는 약, 테넬리아라는 약, 리나글립틴이라는 프라젠타 그런 약들은 용량 필요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뇨를 확실히 고혈당을 확실히 조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약은 주사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쓰면 당이 확실히 좋아지는데 그 반면에 저혈당 위험성도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에서는 인슐린의 30% 정도가 신장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고 특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을 반드시 감량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이제 말기 신장병으로 넘어가서 투석을 시작하시면 인슐린을 썼던 환자분들이 이제 인슐린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 나 당뇨가 좋아졌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뇨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인제 신장이 나빠서 인슐린이 배설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제 항생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인제 음 필요 없을 때 쓰는 경우는 뭐 항생제에 내성이 있고 그런 게 때문에 안 좋겠지만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경우에는 내 그 신기능이 만약에 감소되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많은 항생제가 인제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조절하는 것 말고 콩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으로 인제 항생제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 뭐 인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인젠 내가 방광염이라든지 신우신염이라든지 그런 게 때 "엉덩이 주사 하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항생제가 인제 젠타마이신, 아미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요런 항생제가 인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인데 요런 것들이 인젠 뭐 세뇨관들을 독성을 미친다든지 그로 인해서 급성 신통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기능이 나쁜 환자에서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는 안 쓰시거나 확실하게 용량을 확 줄여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인제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인제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인젠 염증이 있어서 뭐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항생제를 쓰면 안 되고 이 항생제를 얼마큼 써야 되는지 저희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인제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 인제 신기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항생제를 얼마만큼 뭐 몇 시간 간격으로 써야 되는 요런 간격들이 요런 표들이 있는데 각 항생제마다 요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젠 제가 아무리 신장내과 의사라고 하지만 인제 모든 약들에 대해서 인제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요거를 보고 인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인제 궁금해하시는 약들 중에 하나가 인제 고지혈증 약제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제 대표적으로 인제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틴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자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죠. 동맥경화를 유발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인제 여러 가지 합병증 특히 심장 혈관, 뇌혈관 그리고 신장도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들 그리고 다른 말초 혈관들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동맥경화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보다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인제 검사를 해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요런 스타틴이라는 계열의 약들이 단순히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그리고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약에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라도 이 약을 쓰는 것들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제 샤프 연구나 그런 거에 의해서는 관성동맥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위험을 17% 정도 감소시켰다. 그리고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뭐 아트로바스타틴이나 로슈바스타틴이라는 일부 약제에서는 또 단백뇨 감소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인제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요. 인제 스타틴이라는 약들은 인젠 친수성, 물에 잘 녹느냐에 따 녹느냐 안 녹느냐에 따라서 친수성이냐 아니냐 그런 스타틴이 있는데요. 보통 인제 친수성 그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로슈바스타틴이랑 프라바스타틴이라는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친수성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이 좀 적고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약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통인데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하지만 신기능이 떨어지면 요 약물의 용량을 아주 저용량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들을 친수성이 아닌 다른 약들로 교체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물에 의한 신장 손상들이 여러 가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신장 기능 감소가 클수록 달리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일수록 내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심하게 했다, 많이 구토를 했다, 아니면 막 열이 있어서 땀이 많이 났다든지 요즘에 식사를 못 한다든지 그런 탈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폐혈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염진통제나 CT 조영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쓸 경우에는 그만큼 신장 손상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신손상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신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짧으면 3개월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셔서 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내가 설사를 한다, 구토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액을 공급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신장에 독성 있는 약물들을 최소한을 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하셔라. 그리고 소염진통제 대신에 아스타미노펜 같은 신장에 좀 독성이 적은 약들을 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는 이제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약이 되는 약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장 질환이 있었을 때 이제 치료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경우와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약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원인이 되는 거,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 특히 투석을 하는 환자의 50% 정도 이제 당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철저한 당뇨, 그리고 고혈압 조절,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특별한 경우 사구체 신염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을 철저히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AC 이니비터나 ARB라는 혈압약은 혈압약도 되지만 단백뇨를 저하시켜서 신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세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설명드리고 싶은 SGLT 이니비터, GLP-1 애고니스트, 피네렐론이라는 약이 있는데 간략하게 알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GLT 이니비터는 이제 포시가라는 약, 자디앙이라는 약, 슈글렛이라는 이런 약들이 있는데 포시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철수를 했지만 국내에서 다른 대체약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약들은 신장에서 포도당이나 나트륨을 재흡수를 억제를 해서 소변으로 이제 당이 배설이 많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인데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기 때문에 칼로리를 소모하죠.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구체 내 압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단백뇨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악화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를 한 30에서 4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혈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항염증 효과, 항섬유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장 보호하는 효과, 신장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심장이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이 됩니다. 체중 감량 첫 일주일에 1kg, 6개월이 지나면 2-3kg 정도 감량이 되는데 하지만 소변으로 당이 나갈 때 물이 같이 나가고 나트륨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조심해라. 그리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하루에 큰 물컵으로 1-2잔 정도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탈수가 되기 때문에 초기 1-2주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이 3에서 4 정도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라든지 내가 요로 감염에 자주 걸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약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사구체 여과율 저하율을 39% 발생했다. 투석의 위험등을 32% 발생했다. 여러 가지 사망 위험들을 28% 감소했다. 이런 여기 근위세뇨관에서 나트륨하고 당을 이렇게 흡수를 억제해서 소변으로 내보낸다. 그런 것들을 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게 당뇨로서의 약은 사구체 기능이 45일 때까지만 쓰이고 45에서 20까지는 당뇨약으로서 효과는 적고 신부전이나 신장에 대한 역할만 유지하게 되고
20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약은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제 GLP-1 애고니스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인슐린을 포도당이 들어올 때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을 하고 글루카곤을 억제해서 혈당을 감소하는 기본적으로 당뇨약으로 쓰이는데 위비칠 음식이 위에서 배출되는 걸 좀 늦춰요. 그래서 포만감을 해서 체중 감소 효과, 그리고 뇌에서 인제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약과 비슷하게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심장, 신장 보호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약들이죠. 위고비. 위고비는 인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것도 GLP-1 애고니스트라는 약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약 마운자로라는 약도 GLP-1 애고니스트입니다.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인제 그 비만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트루리스트라는 요 약들은 인제 당뇨 치료제로 써 있고, 하지만 요런 약들은 중요한 것들이 인제 구역질이나 구토가 생각보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식욕이 억제가 되고 담낭염과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고요. 대부분은 인제 사구 체외율이 15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 트루리스티나 이런 그 리라글루타이드의 빅토자 같은 경우는 15 미만에서도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렌디라는 약이 있습니다. 케렌디는 무엇이냐면 길어요.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수용제 차단제. 굉장히 긴 약인데 요건 뭐냐? 그런 수용제를 차단을 해서 항염증 효과, 항섬유화 효과가 있어서 역시 앞에 GLP-1 애고니스트 그런 약들과 마찬가지로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약들이 있었어요. 알닥톤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에 비해서 인젠 여성형 유방암이라든지 발기부전, 생리불순 등 그런 성호르몬의 부작용들이 적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약도 여러 연구에 의해서 만성 신부전으로 빠진다든지 신장으로 사망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을 18% 정도 감소했다. 단백뇨도 30% 감소했다. 신부전 위험성도 그런 인한 위험성, 입원을 할 수 있는 위험성 29% 정도 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인젠 신장이 안 좋다거나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인젠 SGLT 이니비터나 GLP-1 애고니스트 이런 피네레돈 그런 것들 요즘에 많이 쓰이고, 그로 인해서 인제 단백질을 줄임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걸 점점점 방지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신기능이 악화되었다 그러고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 특히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많이 상의를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쪼끔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장 우측에 1.87 cm 물혹이 있다고 상복부 초음파상에서 나왔다는데 대책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인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오세요. 검진을 했는데 신장에 물혹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3 cm, 4 cm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신장의 물혹은 대부분 단순 물혹이고요. 요럴 경우에는 요 신장 물혹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통증이 자꾸 재발한다든지 그게 염증이 생긴다든지 출혈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제 복합낭종이라고 있어요. 복합낭종이 인젠 물혹 안에 경막이 있으면서 다른 이상한 것들도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인젠 암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단계가 안 좋은 거 3 단계, 4 단계 되고 그러면은 CT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런 단계까지 아니다. 그럴 경우 2 단계나 2 단계 F 정도 단계일 경우에는 1 년마다 초음파를 찍으셔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작은 아빠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58세 남성입니다. 우측 신장에 4mm 정도 신장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깨야 할까요? 담당 선생님은 지켜보자고만 하는데 걱정입니다. 또 인제 검진을 하셔 갖고 신장에 이렇게 결석이 있다는 분도 많고 인제 그런 신장이 인제 결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신장으로 인해서 혈류가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결석 때문에
염증, 신우신염이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석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 아니면 그냥 요 정도 작은 사이즈의 결석 정도는 뭐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뭐 1 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자 다음 분은 인제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영구적인가요? 회복이 안 되나요?" 자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신손상이라고 있고 만성 콩팥병 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딱 돼 있죠. 앞에 급성 콩팥병. 내가 콩팥 기능이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요. 많은 경우가 뭐 설사를 심하게 했다든지 구토를 심하게 했다든지 식사를 그런 과정에서 많이 못하고 수액도 안 맞고 그래서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는 인제 말씀드렸듯이 폐혈증으로 되면 인제 신장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급성 손상이상 급성 손상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원인되는 질환들을 폐혈증일 경우에는 폐혈증을 다 치료하고 만약에 내가 수분이 많이 부족한 탈수다 그러면 빨리 수액을 막 공급하면 많은 경우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신손상일 경우에도 그런 치료가 수액 공급이라든가 뭐 폐혈증 치료 같은 것들이 느려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에 비해서 인제 만성 콩팥병일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원래 그 정상적인 콩팥 기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쪼끔 힘들고요. 이 만성 콩팥병이 쪼끔씩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경우는 내가 신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된 경우에서 이제 거기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인제 한 분이 인젠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져 있었는데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이벤트가 딱 있어 갖고 갑자기 확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인제 잠깐 동안 이 혈액 투석을 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했어요. 몇 개월 정도 하면서 자세히 주의해서 인제 봤는데 신장 기능이 쪼끔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도 좀 떨어지고 소변도 어느 정도 잘 보고 그러면서 인제 투석 횟수를 줄이면서 인제는 투석을 끊었어요. 끊고 요즘에는 인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근데 뭐 한 달마다 몇 달마다 인제 요즘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상만큼 회복이 안 됐는데 뭐 신장 크레아틴 수치가 뭐 1.5 에서 2.0 그 수치로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인제 별다른 증상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는 꼭 주치의 선생님 되도록이면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달 전에 거품료 보고 나서 신장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 할머니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같은 병을 앓고 계시고요. 가족력이 꽤 있네요. 간만 침묵의 장기인 줄 알았는데 신장도 90% 이상이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신장병이 암보다 무서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인제 "신장병이 암보다 인제 무섭다." 인제 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항암제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 그런 것들이 표적 항암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인젠 우리가 보통 인젠 암 환자들을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그런 암 환자에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인젠 그 만성 공파병으로 인젠 특히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존율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제 40대 때 내가 40 세에 투석을 시작을 하시면 기대 여명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6 년, 28년 그 정도를 보고 뭐 70대 80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다. 5년 뭐 그렇게 5 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그렇게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 생존율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하지만 여기서 쪼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인제 나이가 많이 인제 우리가 인제 수명들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인제 잘 드시죠. 그거에 따라서 인제 당뇨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혈압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환자분들이 인제 오래 사시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시면서 결국은 뭐 투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고령에 인제 투석을 하시는 경우, 특히 인제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경우는 딱 콩팥만 나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제 투석을 할 그 당시에도 뇌혈관도 이미 나쁘고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뭐 뇌경색, 뇌출혈도 몇 번 겪으신 분도 있고 신부전 아니면 협심증 그런 경우, 판막 질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많이 복합이 되고 고령이고, 그럼 고령분들이 인제 투석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경우에 인제 쪼끔 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인젠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약들, 단백뇨를 줄여서 아니면 신장 보호 효과 있는 약들이 인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쓰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젠 콩팥 기능은 나빠지지만 투석까지 안 가는 경우, 그리고 투석까지 가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이식이나 뭐 혈액 투석, 복막 투석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존율을 더 길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쪼끔 걱정이 되는 게 쪼끔 가족력이 쪼끔 있어요. 가족력이 인젠 단순히 콩팥병이 아니라 할머니도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고 이모분들도 인제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장병 중에서도 인제 유전이 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보통 뭐 알포트 뭐 증후군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질문을 하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에서 뭐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변에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면 그거는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초음파를 해서 뭐 신장에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기에 이게 더 나빠지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치아에 신경통 올 때 탁센 많이 먹는데 괜찮을까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예전에 무리해서 일할 때 일 나가야 해서 기상했고 움직이려 했는데 온몸이 부은 것처럼 부종인 것 마냥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장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소염유통제가 아까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때 피 검사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소변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꼭 소염유통제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얘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소염유통제 중에서 탁센 같은 날프록센 같은 것들이 다른 약보다 브루펜이나 다른 성분의 약들보다는 쪼끔 더 급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질문하신 분이 신기능이 혹시라도 나빠져 있는 분이라면 탁센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타이레놀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뭐 트라우마돌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약들로 대체하는 게 쪼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뭐 소염유통제 같은 것들도 뭐 종류도 많고 요즘에는 인제 탁센 같은 것도 막 인제 약국에서 인제 처방전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도 막 인제 뭐 감기가 있거나 아니면 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타이레놀을 먹고 온다든지 뭐 브루펜이라든지 다른 탁센 같은 거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또 안 좋은 게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쪼끔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대사되는 약을 먹는 경우 신장 검사를 해야 되나요? 뭐 신장으로 대사가 되는 약들이 꽤 많이 있죠. 인제 그런 약들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당뇨약에도 그런 약들이 있고요. 항생제에도 그런 약들이 있고 소염유통제 그런 약들이 있는데 요런 경우에 만약에 자주 드시는 분이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경우라면 한 번 정도는 신장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40 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건강 검진을 해 줍니다, 40 세부터.
그러면 뭐 2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는데 그 건강검진 항목에 크레아티닌이 있어요. 크레아티닌이 있고 단백뇨 항목이 있습니다. 단백뇨 항목이 있어서 최소한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제 신장 기능이 내가 나빠졌다 안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2 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고 만약에 검사를 했다 아니면 건강검진 아니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뭐 신장 기능이 안 좋았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자주 하겠죠. 이게 신장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계속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살짝 나빠졌다가 좋아지는지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에 또 거품료 그런 것도 조금 나왔었죠. 거품료가 있으신 분들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거품료가 있다 그래서 항상 단백뇨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품료가 나오는 경우 또 특히 앞에 보는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서 특히 사구체 신염이 있어서 거품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하셔 갖고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인제 그 뭐 검진이나 그런 항목들의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스틱 검사를 해요. 스틱 검사를 해서 내가 1 포지티브인지 2 포지티브인지 3 포지티브인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있다라고 나오면 반드시 단백뇨가 몇 밀리그램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150 밀리그램까지는 단백뇨가 150 밀리그램까지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게 150 밀리그램이 이상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뇨뿐만이 아니라 혈뇨, 뭐 혈뇨까지 같이 나오면 이게 그 사구체 신염 때문에 그렇게 단백뇨나 혈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신장백 너무 무섭습니다. 네 무섭죠. 사구체 여과일을 오르진 않고 떨어지기만 하고 사기분들은 얼마나 두려우실까요? 사구체 여과일이 인제 30 밑으로 떨어지면 인제 사기가 되고 거기에서 절반 15 까지 떨어지면 인제 5기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5기가 되면 인젠 투석을 준비하셔야 되고 투석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제 '또 언제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투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젠 뭐 만약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인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뭐 AC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것들을 쓰신다든지 GLP-1 애고니스트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을 하는 걸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SGLT 이니비터 그런 약들 같은 포시가 뭐 자디안 그런 것들은 인제 사구체 여과일이 20 이상일 때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쪼끔 조심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에 좋은 음식이나 신장 개선을 위한 운동법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신장 기능이 악화됐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싱겁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5 그램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0 에서 15 그램 정도의 소금을 먹게 됩니다. 먹고 있습니다. 뭐 김치, 간장, 된장, 찌개 뭐 그런 거 먹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 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음식은 싱거운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 없는 약들을 안 드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서 뭐 중국에서 누가 선물해 줬는데 그게 뭐 어떤 성분인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약들은 되도록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고 신장 개선을 위한 운동법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심장에도 좋고 그런 운동들. 유산소 운동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육 운동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콩팥이 안 좋다고 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반 환자분들과 똑같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운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구체 여과일 숫자가 58은 약물 요법을 해야 되는지 일본에서 73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구체 여과일은 그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숫자가 계속 지속이 되면 만성콩팥병 3단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질환들이 단백뇨가 있지 않고 뭐 고혈압, 당뇨가 있지 않으면 굳이 약물 치료법까지는 시작을 안 하셔도 되고 주기적으로 보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 치료 중에서 신경통 심해서 치과 처리 받아고 진통제 먹었는데 통증이 더 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치과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장에 안 좋은 약이 귀에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뭐 대표적으로는 약이 있습니다. 아까 항생제 중에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는 신장에도 안 좋고 청력에도 문제를 뭐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 신장에 안 좋은 약들이 귀에도 꼭 안 좋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일부 약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인제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뭐 독이 된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되는 약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신장 기능을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나빠지는 걸 쪼끔 더 늦출 수 있는 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장이 나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과 선생님 특히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관찰을 하시고 치료하시면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